지금 포트에서 테크 주식이 없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본인의 포트에서 AI 관련주를 채우는 게 중요하고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장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벌써 2개월 전에 뵙고 이렇게 또 뵙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장 분위기도 그때 완전 다르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반도체 이거 가는 거 맞나? 약간 갸우뚱 하시던 상황이었는데 와, 그 사이에 이 시장이 완전히 좀 뒤바뀐 듯한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이렇게까지 빨리 올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실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일단 이제 3분기는 조심하자라는 기조였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고 반대로 그 반등폭은 훨씬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원래 4분기는 또 좋게 봤는데요. 지금 뭐 이런 시장 분위기면 결국 AI 버블로 향해서 가는 초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이클이 정말 중요한데 이번 사이클에 편승하신 분하고 외면하신 분하고 격차가 한 1년 있다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또 이 버블이라 함은 사실상 거의 마지막 사이클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네, 버블이 마지막이 좋은 경우는 없지만 근데 버블에 올라타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 그 코로나 때 다들 겪으셨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동학개미들이 들어오셨고 사실 그때 버블이 꺼지면서 이제 시장에다가 이거 못 해먹겠다라고 해서 나가신 분들이 많은데 아마 그런 사이클이 또 올 것 같아요. 야, 그만큼 지금 시기가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대표님과는 여러 차례 또 IT 그리고 특히나 또 반도체 관련해서 제가 또 초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었는데 앞전에 또 사이클 때랑은 또 다른 흐름을 좀 감지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이게 반도체가 원래 뭐 올림픽 주기 사이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4년마다 이제 한 사이클인데 상승 사이클이 2년에서 2년 6개월, 다운 사이클이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해서 딱 4년 정도 맞아요. 요거는 근데 요즘에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AI라는 변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커머디티였고 그래서 이제 이 재고 사이클에 따라서 이게 가격 변동이 확 일어났거든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커머디티 메모리는 그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AI라는 사이클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인프라 사이클로 가기 때문에 뭐 4년 주기에 어떤 이 사이클 가지고 설명하면 대체로 안 맞고요. 오히려 AI 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보면 2022년 11월에 AI 혁명이 시작됐으니까요. 2023년, 24년, 25년 이렇게 보면요. 오히려 AI 쪽으로 보면 상고 하저 같아요. 항상. 그래서 상반기는 좋고 하반기는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약간 계절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약간 열대우림, 동남아 우기 건기처럼 예, 그렇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2023년에 상반기에 엔비디아가 180% 올랐거든요. 상반기 180% 올랐는데 하반기가 17%밖에 못 올랐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 엔비디아가 거의 140% 올랐거든요. 하반기가 12%밖에 못 올랐어요. 올해도 보면 엔비디아가 4월 그때 저점을 계기로 해서 엄청나게 오르다가 하반기가 좀 이제 슬로우 했잖아요. 아직까지 뭐 하반기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약간 그런 계절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대표님께서 최근에 얘기하신 거 보니까 약간 연말 내년 상반기 초까지는 또 좋을 것 같다라는 뷰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또 이번에는 하반기가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4년 주기 사이클로 또 보시는 건가요? 요게 그러니까 이제 AI는 B2B 사이클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커머디티 메모리는 B2C 사이클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B2C에서 사계절이 약해지긴 했지만 그 사계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B2C 쪽 사이클이 내년이 꺾이면서 올 하반기가 좀 약간 충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미국의 유동성 폭탄, 트럼프 대통령의 보험성 금리 인하가 지금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10년물 국채가 4% 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원래 하반기 들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높을 때는 거의 4.5%까지 갔다가 4.5%에서 4%까지 내려왔다는 건 금리 인하를 굉장히 지금 시장이 프라이싱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럼 유동성이 많이 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계절에서 가을을 쭉 더 늘려버린 거죠. 사계절론이 뭔지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보험에는 펀더멘털이 엉망이고요. 기업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유동성이 막 들어오죠. 그게 이제 2023년 상반기 같은 요 시장 흐름이에요. 실적도 안 나오는데 왜 주가가 오르지?
자, 이게 이제 봄이라는 시즌이고요. 여름에는 이제 펀더멘털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동성은 계속 좋은 상황인데 다만 주가의 기울기는 봄이 제일 가파르게 올라요. 가파르게 오르다가 여름 되면 약간 좀 완만해지는데 꾸준하게 상향하고요. 가을이 되면 실적이 잘 나옵니다. 실적이 막 개선되죠. 딱 지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가을에서 늦가을로 갈수록 계속 유동성이 빠져요. 원래는. 그래서 고수들은 보통 초가을에 먹고 빠집니다. 사이클에서.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사이클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그 늦가을까지 잡고 있다가 아니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데 이 밸류에이션이 말이 돼? 라고 가지고 있다가 보통 물려가지고 겨울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겨울이 되면 실적이 확 망가지고 유동성도 없어요. 보통 그때 되면 이제 욕을 하면서 이제 다시는 내가 테크 반도체 하나 봐라. 그러고 이제 가면 고수들은 이제 그때 주워 담으시죠. 그리고 또 다시 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절기상으로 보면 지금은 가을인데 보통 이제 초가을에서 늦가을로 이제 쫙 이어져야 되는데 가을을 더 늘려버렸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 가을이 늘어지면서 이제 가을에다가 하우스를 쳐서 더 열매를 걷어먹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올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테크 사이클로 보면 굉장히 이제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비율을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상은 이제 슬슬 추수하고 좀 꺾일 만한 피크아웃 시기여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갑자기 이제 가을에 다시금 비료를 뿌리고 있다 보니까 네네. 이게 거기서 더 커지는 거죠, 작물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유동성을 지금 늘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이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라 그러면 뭐 지금 인플레 뭐 안정적이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 이 정도 그 지표 부러지는 거 가지고 금리 인하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를 한 적이 1995년이 딱 그랬었어요. IT 버블 시작되기 전에. 그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게 보험성 금리 인하. 경제가 아직까지는 뭔가 막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지는 않지만 올 것 같으니까 미리 대비하자. 이제 그게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게 버블로 이어지거든요. 딱 지금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기는 좀 애매한데 데이터가 지표가.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연준에 대해서 독립성을 훼손하면서까지 트럼프가 강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9월에 금리 인하는 뭐 기정사실화. 이제 시장은 이번에 금리 인하하고 추가로 얼마나 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글로벌 실물 지표가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트럼프가 이제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관세를 매기고 막 동맹국들한테 돈을 갈취하고 그러면 동맹국 기업들이 자국 기업들이 위험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유동성을 풀어요. 원래는 지금 각국의 선진국들이 국가 부채라는 이 규모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막 그 빚을 늘리려고 하면 여론이 되게 안 좋죠. 원래는. 근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라는 이제 괴물이 나타나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 기업들 다 죽겠다. 이렇게 되니까 공감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이 유동성을 풀고 있는 겁니다. 실물은 제가 보기엔 뭔가 이게 좀 계속해서 뭔가 애매한데 유동성은 계속 풀리니까 그게 자산 시장으로 흘러오는 거고 그게 이제 결국은 AI라는 성장성이 가장 높은 쪽으로 집중되고 그게 지금 이제 버블로 향해서 가는 이제 초입이라고 보는 거죠. 그야말로 거의 뭐 한 30년 만에 다시금 버블 장세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네요. 버블이 뭐 모바일 혁명도 버블이 있었고 여러 번의 버블이 있었는데 이 정도로 큰 규모의 버블은 뭐 닷컴 버블하고 비유할 수 있겠죠. 그만큼 사실 이 버블의 초기 단계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아무리 봐도 많이 오른 것 같고 그렇죠. 너무 비싸 보이는데 경제는 별로 안 좋아 보이고. 그렇죠. 네. 이거를 지금 사는 게 맞나? 그렇죠. 이런 지금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 고민을 하면 할수록 또 주가는 폭발적으로 또 최근처럼 오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라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조금 좀 떨어지면 살래 그렇죠. 이런 마인드를 많이 장착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딱 언제였냐면요. 네. 코로나 때 폭락하고 나서 반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약간 이게 V자까지 왔으면 전고점 수준까지 오면 똑똑하신 분들은 자 이게 이제 목에 찼다 이러거든요. 더블 딥 나온다. 그렇죠. 근데 결국 그 재료보다 우선하는 게 수급이거든요. 유동성 상황이 지금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대표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AI 관련 이 반도체 기업들을 사는 게 좋은 건가요? 지금 없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에서 테크 주식이 없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본인의 포트에서 AI 관련주를 채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또 기회는 항상 줘요.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이게 막 집값 빠져라 그러는데 막상 30% 빠지면 못 사죠. 그렇죠. 주식도 그래요. 온갖 기술적 분석들을 다 하거든요. 이게 전체 그
어떤 10년 사이클의 테크 혁명이라는 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기술적 분석 보면 그 사람 말이 다 맞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거기서 내리시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거죠.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당해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요. 네. 분명히 그 코로나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알기로는 굉장히 그 이전에 네. 유능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코로나 딱 그거 맞고 나서 다 잘리셨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젊은 세대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또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세상 자체가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고 있고 기존의 상식으로는 약간 또 접목시키기가 어려운. 그렇죠. 이게 엘빈 토플러가 옛날에 그 책에서 오브솔리즈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용 지식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오히려 경험이 독이 되는. 왜냐하면 레짐이 체인지 되고 있는데 세계 질서, 무역 질서, 자본시장 질서가 바뀌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툴로 분석하면 약간 그런 실수를 하죠.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뭐 처음부터 뭐 저라고 그렇겠습니까? 저도 이제 깨지면서 배우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예, 항상 저도 이제 뭐 부족하고 그렇지만 뭐가 내가 잘못됐지? 라고 이제 복귀를 해보면 결국 그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왔는데 예전의 툴로 제가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내려놓으니까 그래도 요즘엔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으로 좀 놓고 보자면 네. 확실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하이닉스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도 어느덧 또 7만 5천 원대를 돌파하면서 네. 야 이거 이대로 8만 전자, 10만 전자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을 다시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두 개 반도체 기업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그 부자TV도 그렇고 다른 채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뭔가 새로운 테크 혁명이 딱 벌어질 때 2등이 1등이 됐을 경우에 그걸 다시 재역전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하이닉스의 시총이 삼성전자의 시총을 중장기적으로 넘을 수 있고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시총의 70%까지 붙을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엄청나게 싫어하시고 욕 많이 먹으셨겠네요.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불과 이게 최근에 하이닉스가 이제 급반등하기 전에도 막 하면 제가 삼성을 미워해서 이렇게 까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제 경험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전에 그랬었죠. 이제 모바일 혁명이 시작될 때 그때 절대 강자가 모바일에서 노키아하고 모토로라였고요. 그때 한 번 더 애플하고 삼성전자한테 추월 당하고 나서 그걸 재역전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지금 인텔도 보면 그렇죠. AI 혁명에서 대응을 못하니까 또 올라오기 되게 힘들죠. 물론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의 헤게모니는 상당 부분 하이닉스한테 좀 뺏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물론 이제 아직까지 게임이 끝난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라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세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메모리 사업부는 그렇지만 아예 이제 회사의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망가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온 디바이스 AI, 피지컬 AI가 왔을 때 이제 그걸 기회를 잡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AI 혁명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AI 혁명은 인프라를 까는 혁명 같아요. 10년. 그러면 그 이후에 AI 혁명은 어떻게 될까? 그때는 아마 피지컬 AI라는 혁명이 될 텐데 그때는 또 다른 이름이 붙을 수도 있어요. 뭐 새로운 어떤 네이밍이 되겠죠. 이제 그때는 AI라는 키워드 자체가 이제 식상해질 테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가 이제 메타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인터넷 혁명 때는 굉장히 잘했지만 모바일 혁명에서는 굉장히 헛다리를 짚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음이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해서 AI 혁명에서는 오픈 AI라는 회사에다 배팅을 완전히 해서 제대로 이제 뭔가 반전을 만들어낸 거고요. 메타도 사실 그 모바일 혁명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애플한테 끌려가는 굉장히 아쉬운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AI 쪽에서는 거의 이제 올인을 해서 그전에는 메타버스가 될 줄 알고 이제 메타라고 바꿨지만 어쨌든 이제 그게 결국 AI 혁명의 한 단면이었단 말이에요. 지나고 보면 그쵸. 메타버스라는 게. 그래서 이제 지금 AI 쪽에 이렇게 올인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결국 열심히 스케일의 법칙을 따라서 컴퓨팅 파워를 투자했던 게 결국은 지금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래서 만약에 이번 AI 혁명에서는 좀 뭔가 미흡했다 그러면 다음에 올 혁명에서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처럼 될 수 있고 만약에 두 번의 혁명을 놓친다 그러면 인텔처럼 될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시기가 진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대표님께서도 뭐 작년부터 계속 이러한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AI 이 혁명 시대에서 다방면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 맞습니다. 이건 진짜 잘해야 잡을 수 있는 거다. 사실 삼성전자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AI 혁명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였거든요. 근데 이 AI 혁명 초기의 대응이 너무 헛발질이었죠. 그 어벤져스에서 타노스 이야기를 하거든요. 삼성전자는 정말 강력한 타노스였어요. 그런데 인피니티 스톤을 세 개를 다 못 썼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스톤이 삼성 파운드리였고요. 또 하나가 HBM. 그러니까 AI 주문형 메모리.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었어요. 저는 하나는 되겠지라고 했는데 세 개 다 안 됐는데 어쨌든 이제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이제 그 세 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걸 모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피지컬 AI 혁명에서는 삼성이 또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은근히 AI 도입에서 그래도 애플보다는 삼성이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 이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지각 변동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다행스럽죠. 애플이 못 해줘서. 그러니까 이게 성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요, 잘 될 때 조심해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성공이라는 게 계속 보수화되게 만들어요, 그 조직을.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방법이 맞다라는 확신이 너무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시도나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하게 되고 약간 배관시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못 읽게 될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애플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실패를 하는 회사들은 아예 혁신할 힘이 없으면 이제 그건 끝나는 거고요. 혁신할 힘이 남아있다 그러면 다음 턴에서는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죠.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테슬라의 향 또 파운드리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아직까지는 HBM 관련해서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있긴 하지만 네.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뭔가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인피니티 스톤만 가지고 있더라도 삼성전자가 10만 원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인피니티 스톤 한 개는 가져올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누가 가져왔냐? 일론 머스크가 가져왔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파운드리 쪽에서는 일단 인피니티 스톤을 가져왔는데 요거를 잘 정연해서 장갑에다가 건틀렛에다가 박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 인피니티 스톤은 HBM4라는 아이템, 또 하나는 이제 코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분위기는 나쁘진 않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주저앉은 게 아니라 어쨌든 앉아 있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뛰려고 지금 일어났다. 그게 이제 작년에 파격적인 중간 인사 전영현 부회장이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라도 혁신 안 했으면 지금 끔찍합니다. 생각하면. 이게 가장 베스트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좀 늦게나마 뭔가 다시금 혁신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 모습 자체가 그래도 앞으로의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게 만들고 있는 게 삼성전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촉수가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만 걸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가 안 걸렸던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굉장히 분위기는 좋다. 그래서 HBM4도 사실 조금 이제 약간 오버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회는 있다, 아직까지. 또 한편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HBM 분야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2위였다가 HBM을 통해 이제 지각 변동을 이뤄내서 1위로 지금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는 또 세계 최초로 HBM4까지 개발 완료했다라는 얘기도 들리면서 HBM 쪽은 완전히 하이닉스가 굳히는가? 이러한 좀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HBM 쪽, 특히나 이제 그 주문형 메모리라고 하는 쪽에서는 초격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잖아요. 작년에는 모건 스탠리가 저게 경쟁 우위가 훼손될 거야 라고 했지만 결국 올해 틀렸죠. 그쵸. 그리고 이제 내년은 이제 골드만삭스가 또 훼손될 거야 라고 했지만 지금 분위기 보면 또 틀리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약간 뭐 비슷한 HBM4 같은 제품처럼 보이지만 거기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기술 따져보면 결국 기술 격차 큰 거고, 마치 골드만삭스가 이제 보고서를 냈을 때만 해도 뭐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 금방 SK하이닉스 따라잡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에 이제 그 제일 밑에 있는 베이스 다이의 기술 스펙이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원래는 당초 스펙이 9기가 BPS의 스펙을 맞춰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10기가 BPS로 상향 조정되니까 지금 마이크론이 나가 떨어지는 분위기잖아요.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요. 지금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 뭐 그런 기술들도 사실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서 또 그 시간이라는 게 그동안 굉장히 많은 시행과 착오, 그리고 거기에서 모인 어떤 제조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무형적인 암목지들이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게
아예 그냥 그 게임의 룰이 바뀌는 게 아니면 제로 베이스로 다시 세팅되는 게 아니면 이 기술 격차가 쉽게 안 따라잡혀져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제 앞으로 바라보시는 HBM 관련 사업 경쟁 구도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이제 계속해서 내년까지는 하이닉스 공급 우위가 훼손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고, 엔비디아가 그걸로 한번 뭔가 틀어보려고 정말 올해 온갖 짓을 다 했죠. 그래서 아직까지 HBM4에 대해서 지금 계약서 사인했는지 그 확인도 안 되고 있고, 근데 지금 최근 주가 분위기를 보면 아마 사인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원래 HBM이라는 게 연 단위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연 단위로 계약한 물량과 가격대로 사가는 건데, 자, 이번에는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충분히 이제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배팅을 한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한테 좀 강하게 가격 압박을 했고, TSMC한테도 똑같이 압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TSMC가 어떻게 했냐면 올해도 가격을 올린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공급 우위가 확실한 데는 항상 이런 이제 반작용이 생깁니다. 그럼 하이닉스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언제든 우리를 뒤통수 칠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 사정 봐줄 이유가 없죠. 그렇죠, 하이닉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만약에 지금 뭐 언론지상의 보도처럼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루빈에 들어가는 HBM4가 6개월 지나면 다시 재계약해야 되잖아요. 그때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물량이 미미하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나게 올리겠죠. 어차피 그러면 내후년에는 더 심하게 할 걸 알기 때문에 그쵸. 이제 뭐 서로 그런 거죠. 이제 각자의 길 간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동안에는 엔비디아 의존도가 85, 90%니까 이제 어쨌든 엔비디아를 같이 잘 해보려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쵸. 이제 동맹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는 엔비디아의 속내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담당자들이 와서 부랴부랴 뭔가 수습하려고 하겠지만 하이닉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정사정 없이 아마 내년에 6개월 이후에 가격을 올릴 것 같고, 그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내년에 SK하이닉스 이익 추정치를 막 올리잖아요. 10조씩 가까이 올리잖아요. 저는 그게 반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또 불과 2달 전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랑 또 비교해 보면은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불을 뿜고 있는 상황이라 네. 반도체 투자하셨던 분들은 정말 쾌재를 부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보면 뭐 웬만한 반도체 종목들은 다 뭐 차트가 수직으로 치솟아 있는데요. 맞아요. 예, 사실 지금 산업으로 보면 지금 되는 산업이 사실 AI 빼고 없잖아요. 철강, 자동차 뭐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요. 물론 이제 조선은 그나마 좀 좋긴 한데, 결국 미국도 보면 S&P 500에서 보면 AI가 60% 70%란 말이에요. 이 기여도가 보면. 그러면 성장이 있는 쪽으로 당연히 유동성이라는 건 더 집중돼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살만한 섹터가 테크 섹터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그쪽으로 더 가는 건데, 지금 또 시장의 구도 자체가 기존에 잘하던 애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한 턴 더 가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지금 시장에 급격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지금이라도 좀 올라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조언을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삼성 사야 돼요, 하이닉스 사야 돼요, 이런 이제 질문을 경제방송과 많이 하는데, 아니 같이 사면 되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회사가 지금 같은 컨셉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이닉스를 사는 거는 지금 AI 메모리를 사는 거고요. 삼성을 사는 거는 저는 상당 부분 파운드리를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SK하이닉스 7, 삼성전자 3 정도의 포지션으로 이제 저는 채우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고요. 뭐 기존에 그렇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끌고 가면 되고, 어쨌든 지금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 손해보시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특히나 하이닉스는 모든 주주가 지금 수익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럴 때는 쉽사리 뭔가 시장 방향성이 꺾이지 않으면 더 갑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포모가 왔어요. 외국인도 그렇고 국내 기관들도 포모가 왔는데, 일단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너무 열심히 믿었고요. 제가 사실은 그 보고서 나왔을 때 제가 저거 아닐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굉장히 소수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또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매니저들이나 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보고서 보고 아마 투자를 했겠죠. 그렇죠. 제 말을 듣고 투자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 그 비중을 못 채우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가격이 막 급등하고 그러면 벤치마크만큼 이거를 채워야 되잖아요. 외국인이 9월 지금 들어와서 보면 지난주까지 4조 6천억을 담았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네. 4조 6천억 중에서 4조 2천억이 테크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닉스가 압도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못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큰 자금이 들어올 때는요, 한 번에 다 안 사요. 앞으로 더 수급이 더 남아있을 수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 골드만삭스 리포트 나왔을 때 하이닉스 흔들리길래 저는 지금이야말로 살 수 있겠구나 해서 좀 모아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와서 사실 그렇죠.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그게 제일 컸어요. 그 베이스 다이의 진화. 그러니까 원래 HBM3 때 그 베이스 다이 그 속도가 8.5기가 bps였고요. 원래 HBM4의 당초 스펙은 9기가 bps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베이스 다이의 그 세 회사 메모리 3사의 전략이 달랐거든요. 삼성전자는 4나노 핀팻 공정으로 베이스 다이를 오버 스펙으로 준비를 했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뒤쳐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SK하이닉스는 처음으로 12나노 핀팻 공정으로 이제 TSMC한테 의뢰를 했죠. 파운드리 공정을 쓰면 사실 그 속도를 맞추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미세 공정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마이크론은 기존의 HBM3 때처럼 그냥 자기네들 메모리 공정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베이스 다이를. 근데 지금 스펙을 10기가 bps를 주고도 못 맞추거든요. 기존의 그 플레이너 타입의 어떤 그 2D 공정으로는 아마 10기가 bps를 못 맞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이 10기가 bps가 개발이 지연되면서 당초 공급하기로 한 HBM4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쇼티지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가 그걸 계기로 또 지금 이제 엔비디아 사정 봐주고 이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후년은 갈랐을 거니까 뭐 갈라선다라기보다 이제 뭐 서로 챙겨주고 이런 분위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내년에 쫙 뽑아 먹어야 되거든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내년에 가차없이 이익을 벌어들이겠죠. 그게 사실 TSMC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TSMC가 절대 엔비디아한테 안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젠슨 와가서 막 소리치고 그래도 이제 딱 뒤통수 되다가 이제 15% 올립니다 그러잖아요. 하이닉스가 그걸 배운 것 같아요. 잘한 거죠.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세계에 뭐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어요. 네. 그렇죠. 예.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됩니다. 또 워낙 이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럼요. 엔비디아가 뭐 진짜 무슨 피를 섞은 형제도 아니고 뭐 언제까지 케어해 주겠어요. 돈 많이 주는 자가 제일 좋은 고객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거 많이 사준다고 해서 그냥 배려해 주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그런 호구가 없는 거죠. 예. 거기다가 또 HBM 이제 점진적으로 이 ASIC 쪽에서도 많이 들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이번에 계약을 엔비디아 주도로 안 끌려갔던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결국 그 ASIC 쪽에서 앞으로는 커스텀 HBM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 쪽 비중이 줄더라도 충분히 거기서 메이크업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하이닉스가 완전히 그냥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좀 탈바꿈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는 지금 만약에 그 ASIC 쪽에서도 커스텀 메모리 비중이 올라간다 그러면 특히나 이제 브로드컴이나 빅테크들의 ASIC 쪽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단순히 스탠다드 제품이 아니라 고객사에 맞춘 그런 커스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멀티풀이 리레이팅 돼야 된다고 2년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좀 그렇죠.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책에서 이제 메모리가 파운드리화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네. 요즘에는 메모리 파운드리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원전도 파운드리화되고 메모리도 파운드리화되고 거의 주문용으로 다 많이 바뀌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또 AI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AI가 만들어낸 어떤 현상이죠. 거의 약 한 30년 만에 다시 크게 유동성 장세로 도래한 이 IT 버블, 네. 이 AI를 중심으로 한 버블 장세에 여러분들 올라타셔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여기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저는 충분히 지금 기회를 이미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혹시나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저는 올라타는 게 맞다. 계속해서 그 가재미 눈 뜨고 이거 뭐 언젠가 빠질 거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 때의 버블 때 성공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지금 더 큰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도 매번 투자를 하면서도 느끼지만 리스크라는 게 네. 결국 내가 손해를 안 보는 것도 리스크를 안 보는 거지만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내가 잡는 것도 리스크를 안 보는 거다. 결국에는 그 기회를 못 잡는 것 자체가 리스크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성세대,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 경제 유튜버를 보면 보통 45세에서 뭐 65세 분들 제일 많이 보시잖아요. 네. 자산이 많으신 분들. 그렇죠. 자, 그분들이 어떻게 엇갈렸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결국 그 세대 분들은 결국 부동산이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삼저 시대 초고속 성장을 할 때 그때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하고 저거 뭐 복부인이라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안 하신 분하고 서울에 사신 분하고 지방에 사신 분이 엇갈렸던 거죠. 그게 지금 기성세대들의 자산의 어떤 부의 격차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늙었을 때는 이제 지금의 AI 혁명이 그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겠죠.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그거는 지금 사이클을 올라타신 분들하고 외면하신 분들의 격차가 아닐까. 아마 더 크게 벌어질 거예요. 끔찍하게 벌어질 겁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잡고 있는 게 다행이네요. 그럼요.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버블로 향해 가는 초입이라는 게 중요해요. 초입. 여러분들 지금 지수가 3,400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다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올라갈 여지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유동성도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일본이 원래 PBR이 0.9에서 1.4, 1.5까지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클을 못 먹었어요, 외국인들이. 왜냐면 일본 저 시장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은 어떠냐?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한국이 일본처럼. 그쵸. 자, PBR 0.9에서 얘들이 PBR 1.5로 가는구나. PBR 1.5가 되면 대충 지수 5,000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한국은 또 빠르잖아요. 빠릅니다. 예. 일본이 10년에 할 걸 우리는 2, 3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면 짧고 강하게,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계열이 사실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그 짧은 시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인생에서 봤을 때는 짧은 거죠. 근데 이제 그때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향후 2년에 판가름 납니다, 이 사이클은. 우리 같이 바짝 집중해서 네. 결국 그 부의 기회를 다 같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대표님께서 그 반도체에 이어서 AI 관련 또 책을 쓰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AI 사이클에 대한 본인만의 확고한 인사이트, 그에 따른 확신이 딱 강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저번 촬영에서도 그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 또 촬영을 하면서는 확실히 그게 더 커지셨다, 완전히 이제 굳히셨다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연말, 내년 초 이때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그 시기를 좀 강하게 강조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왜냐면 3분기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근데 사실 저는 계속해서 여기 나와서 제가 한 2년째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네네. 하반기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3분기 조심하자고 했는데 제가 조심하자라고 한 것에 비해서는 사실 조정이 미미했고 반등이 훨씬 더 강하긴 했어요. 근데 또 빠질 때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기회가 굉장히 짧고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유동성 때문이 가장 강한 건가요? 그렇죠. 유동성이 지금은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제 실물도 지금 부러지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면 지금 실물 지표들이 안 좋게 나타났는데 유동성만으로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또 이제 실물에 대해서도 프라이싱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공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9월 1일에서 10일까지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보면 수출 데이터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안 좋아요. 20% 중반대가 빠졌고 특히나 이제 올 1월부터 8월까지 보면 반도체가 수출에서 상당 부분 기여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수출 기여도가 30%대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한번 덜컹거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저는 유동성 상황은 좋지만 펀더멘탈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한 번의 어떤 변곡점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장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그러면 결국은 어떤 섹터와 종목을 피킹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 책을 지금이라도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제 영상을 스팟스팟으로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이 유튜브라는 게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제가 이제 그 시간 안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말의 맥락을 좀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일단 책을 보시면 제가 큰 흐름에서 그리고 이제 그걸 탑다운으로 이야기하는지 이제 알 수가 있죠.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실시간으로 공부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강의를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원래 어디 가서 강의파리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세게 이야기 안 하는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게 드물긴 한데 또 대표님 하면은 굉장히 그 겸손의 아이콘이셨는데 그렇죠. 이제 저 항상 이제 겸손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잘 틀리기도 하고 제가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해요. 이런 것들은 진짜 몇십 년 만에 한 번은 사실 이제 모바일 사이클에서 제가 약간 가재미 눈 뜨고 그때는 이제 약간 산업 분석가로서의 그런 뷰가 강하다 보니까 제가 그 모바일 혁명을 제대로 캐치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AI 혁명은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과거에 어떤 실수의 경험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좀 더 지금은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나. 과거보다는. 물론 이제 여전히 미흡하지만, 예, 그래도 굉장히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 AI 혁명이 진짜 엄청나게 바꿔놓을 것 같다. 저도 평소에는 되게 막 겸손하고 그러는데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는 제가 너무 확신이 차 있는 거예요. 이 투자 사이클을 보면서.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부자 될 기회인데 라는 생각으로 좀 강하게 어필했더니 그때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되게 많이 놀라셨거든요. 그렇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또 대표님, IT의 신 이영수 대표 채널의 구독자분들께서 좀 많이 놀라시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사석에서도 같이 뭐 밥도 먹고 차도 네. 마시고 그러지만 둘 다 굉장히 흥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거의 뭐 보면 항상 신중한 편이고 왜냐면 우리가 잘못 의견을 이야기하면 구독자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수적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네. 뭔가 강한 신호를 봤다라는 건 진짜 뭔가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더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틀릴 수도 있죠. 그렇죠. 틀릴 수도 있는데, 근데 왜 저 사람들이, 안 저러던 사람들이 왜 저 난리 치고 있냐. 예, 그걸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에 대한 이유는 앞서 이제 쭉 살펴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시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네. 그러면 이 기회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잡기 위해서 주목할 만한 좀 포인트가 무엇일까? 네. 그래도 좀 대표적인 키워드를 한 3가지 정도만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지금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최근에 오르는 이런 흐름이 10월 이후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더 빨랐고요. 이게 갑자기 없던 게 생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발표했던 그 캐펙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특히나 SK하이닉스. 사실 국내에서 테크 쪽에서 제일 중요한 두 회사잖아요. 두 회사가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반도체 소부장들이 실적이 좌우되는 건데 올해 계획했던 것들을 못했어요. 삼성전자가 기술이 안 돼서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년에 몰아서 해야겠죠. 네. 근데 내년에 막 수주가 엄청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수주가 엄청 나올 때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선반영되니까요. 킹반영이라고 그러죠. 선반영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은 턴어라운드 놓치면 먹을 게 없다. 특히나 반도체는 더더욱 맞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반도체는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은 메모리 쪽, HBM 쪽도 투자해야 되지만 지금 파운드리 쪽도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캐펙스 집행 못한 거 내년에 한꺼번에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연간 캐펙스가 보통 한 15조에서 한 18조 왔다 갔다 해요. 올해 얼마나 한지 아세요? 5조밖에 안 했습니다. 사실 제가 테슬라 패키지 딜을 이야기할 때도 해도 댓글 정말 안 좋았어요. 저는 맨날 소설 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댓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주들이 막 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빅테크가 올 거예요. 안 믿으시죠? 삼성 파운드리 특히나 테일러 쪽에 빅테크들의 추가 수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투자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테일러 쪽에다가 10조 원 규모로 신규 투자를 해야 되죠. 자, 그게 다 캐펙스죠. 그럼 이제 메모리 투자는 안 합니까? 해야 되죠. 지금 평택 P4, P5 투자해야 되죠. 그리고 SK하이닉스 M15X 투자해야 되죠. 마이크론도 투자해야 되죠. 그동안 우리 정말 이거는 죽어도 안 오르는 주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막 이거는 뭐 정말 안 되는 주식이다라고 했던 게 뭐예요? 그죠? 원익, IPS, 테스 같은 애들이죠. 그렇죠. 예. 근데 최근 한 달 사이 보세요. 걔들 주가들.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게 트리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일 바보 같은 애들 있죠. 정말 동네 바보형이다라고 하는 애들 다 한번 들여다보세요. 걔들이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소부장 하면 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또 알고 계시고 또 대표님께서도 사실상 한미반도체 아버지까지 부릴 정도로 옛말이죠. 요즘에 다른 아버지들이 많으셔서. 네. 그때 당시만 우리가 좀 다시 되돌아가봐도 소부장 중에서 다 오른 게 아니고 네. 그 몇몇 특출난 기업들만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흐름과 지금의 흐름은 좀 달리 봐야 되는 건가요? 다릅니다. 그때는 기회가 뭐였냐면 전공정 장비에 비해서 후공정 장비가 디레이팅 돼 있을 때였어요. 시장이.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미 반도체를 시총 5천억에서 이제 커버를 시작해서 한 1조 갈 때만 해도 막 한미 반도체가 앞으로 멀티플이 리레이팅 될 겁니다 그러면 정말 댓글 중용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딱 그거 보면서 약간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대충 파악을 하거든요. 댓글 보면 기분 안 좋은데 네, 굉장히 좋은 투자 인덱스로서 활용이 됩니다. 사람들은 아직까지 후공정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뭐 진화하는 거를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고요. 그만큼 네. 기회의 룸이 많이 있구나.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한편으로 이게 다 왔구나라고 생각한 게 제 채널 영상에서 HBM의 공정 기술을 비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MR 모포가 뭔지 뭐 TC NCF가 뭔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예요. 근데 그게 조회수가 막 한 12만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대충 다 아는구나, 이제. 프라이싱 됐구나. 하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약간 이제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줄였고 이제 한 거죠. 이제 그렇게 활용하는 건데, 아직까지 여전히 제가 어떤 이야기하는 분석이나 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아직까지. 예.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룸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네. 저도 최근에 지금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었냐면은 제가 과거 그 전력기기랑 조선의 사이클을 보면서 요거는 가치주의 밸류를 받을 게 아니라 이제 사이클에 따라서 성장 밸류를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이번에는 하이닉스의 그 HBM 메모리 반도체를 보면서 이것도 좀 가치주 밸류가 아니라 좀 성장주 밸류를 받으면서 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오히려 그때가 또 기회가 크게 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조심스럽게 유튜브에서 하니까 득달같이 이제 물어뜯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잘 되면 기회 크겠다. 왜냐면 그 산업을 10년, 20년 봐왔던 분들은 도저히 인정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일반 기계류가 어떻게 성장주냐. 네. 메모리 반도체는 커머디티라는 게 너무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AI 혁명이 시작됐을 때 메모리 반도체가 파운드리화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지금 지나고 보면 거기서 멀티플 리레이팅 다 된 거죠.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사람들의 어떤 고정관념, 특히나 이제 산업을 오래 봐오셨던 분들의 어떤 고정관념, 그게 강한 쪽에서 오히려 이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제 그게 산업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경우에는 그렇고요. 특히나 테크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반도체 소부장이 워낙 최근에 뭐 말씀하셨던 워닝 IPS라든지 테스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 자체가 스무스한 게 아니라 워낙 가파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소부장을 투자 안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들어간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 그리고 워낙 또 소부장 기업들이 다방면으로 많으니까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기업들을 좀 픽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소부장 투자에 대해서 좀 한 가지 팁 같은 조언이 있을까요? 사실 그 소부장을 여기서 내가 평균 수익률보다 좀 높게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산업 돌아가는 동향들을 많이 봐야 되고, 특히나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산업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주는 이슈들을 이렇게 계속 바로바로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제 영상을 많이 보셔도 되고요. 그게 이제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이 회사들이 어떤 쪽의 사업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 어떤 쪽의 장비가 담당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이 사이클에서 만약에 그 정도의 여러분들이 베타를 좀 추구를 하신다 그러면 제가 이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제 책 정도는 보고 어떤 뭐 테스가 뭘 하는 건지, 오니가 IPS가 뭘 하는 건지, 주성 엔지니어링이 뭘 하는 건지, 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정도로 저는 시간이 없고 막 본업도 바쁘고 해서 그 정도로 신경 쓸 겨를은 없어요. 이런 분들은요, 그냥 대충 ETF를 투자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주들 중에서요, 상위 한 탑 10 정도만 그냥 시총 기준으로요? 네, 패키지로 담으셔도 돼요.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적어도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수 인덱스보다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투자하셔도 지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 방에 사시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셔야 돼요. 내가 가용 자금이 1억 있다 그러면 그 1억을 적어도 한 달에 2,500씩 해서 넉 달 정도는 분산해서 사야 되고, 특히나 이제 매일매일 시장이 좀 이렇게 빠질 때 조정시 매수, 깔사라고 하죠. 밑에 깔아놓고 이제 사면 되는데, 근데 이런 상승장에서는 깔사가 잘 안 통하긴 합니다. 그렇죠. 네. 또 워낙에 웅크리고 있었던 만큼 이제 튀어오르는 게 빠르다 보니까. 왜냐면 지금 수급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치솟는 거는요,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언더웨이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산업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채워야 되잖아요. 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가 손실 나는 것보다요, 이 시장 대비해서 못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시장 인덱스보다 1% 잘하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걔들은. 근데 이게 앞전에 또 한미반도체 때 나왔던 사이클과는 또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번에 특별히 그러면 주목할 만한 섹터군이 있는 걸까요? 이 테크 내에서 보면 일단 삼성은 파운드리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HBM이 안 되냐? 그건 아닌데요. 적어도 삼성의 HBM 모멘텀은 저는 내년 상반기는 돼야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뉴스에서는 뭐 퀄 테스트 통과했는데요,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그게 저는 확인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본다 그러면 삼성은 파운드리 모멘텀 보시는 게 맞고, 그러니까 지금은 있잖아요. 올라서 비싸다 이런 것보다는 잘 가는 애들한테 따라 붙는 게 맞아요. AI 내에서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은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뭐 급등을 했지만 지금이라도 약간 주마가 편. 지금은 그런 게 나아요. 왜냐면 이제 초입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달 뒤에 이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상을 바로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 코멘트가 약간 시간이 지났을 때는 하나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2달 전에만 하더라도 네. 그때랑 비교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한국 시장, 특히나 테크대에서 포모라니까요. 못 채웠다니까요. 못 채웠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급하게 채우죠. 그러면 굉장히 세게 반등을 해요. 이제 개인들은 털리겠죠. 물렸던 거. 좀 팔지 마세요. 그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HBM 관련 소부장을 보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저는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HBM에서 다시 한 번 더 공급 우위, 그리고 이제 그 엔비디아하고의 계약으로 인해서 추가로 얼마나 이익이 나올 수 있는지 업사이드 요걸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주목하는 거는 그 새로운 커스텀 메모리예요. 우리는 그동안에는 커스텀 메모리 그러면 서버용 칩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HBM뿐만 아니라 소캠이라는 그 새로운 LPDDR 기반으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어제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소캠 1 쪽 프로젝트를 거의 다 드롭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왜냐하면 그레이스 블랙 울트라에 원래 CPU 주변에다가 소캠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컴퓨터 구조가 워낙 복잡해서 그걸 그냥 다운그레이드 해버렸고요. 그래서 지금 소캠 1에 원래 적용하기로 했던 것들이 대량 양산이 안 됐어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게 소캠 1을 주도한 게 마이크론이었거든요. 소캠 2로 빨리 지금 프로토콜이 바뀌고 있는데 소캠 2는 또 메모리 3사가 동일 선상에 있잖아요. 그러면 소캠 2는 아마 하이닉스가 유리하겠죠. 칩을 수직에서 연결하는데 제일 강점 있는 회사가 SK 하이닉스니까.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 소캠 관련해서 뭐 제2의 HBM이 이제 탄생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중저가형 HBM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 수직으로 연결할 때 뭐 TSV로 뭐 채널 홀을 파서 칩 투 칩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요걸 가지고 이제 어쨌든 칩을 수직으로 싸서 밴드위스를 높이는 거는 이제 비슷한 컨셉이니까 요걸 이제 제일 잘하는 게 누구겠어요? 기존에 HBM 해본 애들이 제일 잘하겠죠. 그럼 이제 소부장 밸류체인들도 기존에 HBM 하던 애들이 약간 개량해서 싸고 저렴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또 낸드 플래시도 좀 밴드위스 높이는 쪽이 나오죠. HBF라고 해서 하이 밴드위스 플래시라고 해서 이제 그런 쪽도 이제 점점 더 밴드위스를 높이는 게 지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메모리라는 병목이 프로세서 성능을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솔루션, 결국 그게 커스텀 메모리의 어떤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런 쪽에 관련 요소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보셔야 됩니다. 혹시 뭐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실 뭐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인데 그런 회사들은 이미 이런 재료 가지고 오르기에는 너무 시총이 크고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관련된 어떤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든지 그런 요소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낫고요. 그리고 오히려 기판 업체들도 업사이드가 있다 봐야 되고, 뭐 기판은 시장에 프라이싱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절대 지금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심텍이나 뭐 TLB, 뭐 대덕전자, 삼성전기 뭐 이런 회사들이 좀 기회가 있고요. 공정 쪽에서는 뭐 아무래도 기존의 뭐 CMP라는 공정 그런 쪽에서는 이제 KC텍,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서 이제 어닐링, 그런 쪽에서는 HPSP, 그리고 이제 뭐 검사 쪽에서는 파크 시스템스, 그런 회사들이 좀 가능성이 있죠. 사실 저희가 앞서 이제 한미반도체 사이클 때 공부했던 기업들과 많이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칩을 수직으로 쌓아서 연결하고 밴드위스 높이는 컨셉은 비슷하거든요. 대신에 소캠은 싸게 만들어야 돼요. HBM처럼 굉장히 비싸게 만들면 쓸 수가 없습니다. 뭐 HBM 같은 경우는 지금 밴드위스라는 게 이제 인풋 아웃풋수가 보통 기존에 1014개에서 2048개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소캠 같은 경우는 794개 그 정도 됩니다. 야, 확실히 AI 사이클 초기에 공부를 해놨던 게 지금까지도 계속 도움이 되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그 AI 책을 2권 썼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낸 게 AI 텐베거 투자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낸 게 AI 혁명 투자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두 책을 보면 사실 지금 투자하기 되게 편하실 거예요.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작년에 낸 거는 AI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풀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작년 책이.
근데 올해 책은 보면 쉽긴 한데 작년 책을 안 보고 올해 책을 보면 약간 맥락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죠. 근데 책 팔려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 대표님 처음에 책 집필하셨을 때 그 반도체 관련 책 집필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되게 웃긴 게 역주행했었잖아요. 그렇죠. 딱 이제 출간 당시보다도 반도체 주가 흐름이 좋아졌을 때 이제 맞습니다. 뒤늦게 막 사셨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그 책 쓸 때 사이클이 엉망이었어요. 반도체 이야기하면 이거 원수한테 권하는 거라고 반도체 투자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엄청나게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왔었고 그 덕분에 이제 사실 제가 좀 유명해졌죠. 네. 그때는 AI 혁명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챗 GPT라는 게 갑자기 막 나와서 그때 회자될 때만 해도 사람들이 저거 그냥 이 재밌는 거네. 네. 이러다가 이게 어느 순간 얘 성능 개선 속도를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이제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사실 이제 AI 텐베가 투자해서 사실 팔란티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죠. 그때도 비싸다 그랬고요. 나중에 뭐 책 보고 이 비싼 거를 이야기하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보다 한 3배 올랐습니다. 테크 혁명에서 뭔가 헤게모니를 진 회사는요, 그때 그 밸류 가지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그 실체가 없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게 사실 닷컴 버블 때 트라우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AI 혁명이 닷컴 버블하고 다른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드리면요, 닷컴 버블 때 주도했던 회사들은요 벤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캐시플로우 자체가 투자에 의존하기 때문에 얘들은 좀 뻥도 많고요, 펀더멘털을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래서 오로지 내러티브만 간 거고요. AI 혁명을 주도하는 건요 벤처 기업이 아니에요. 빅테크입니다. 빅테크들은 계속해서 캐시플로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감세 효과를 제일 보는 게 빅테크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저는 닷컴 버블을 넘는 버블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책을 AI 혁명 투자를 쓸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뭔가 정답이 있는데 다른 걸 보려고 하지 마라. 왜냐면 AI 혁명은 잘하는 애가 계속 잘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헤게모니를 진 애들이 그때도 뭐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비싸다고 했는데 보세요. 2년 동안 어떻게 됐나. 지금도 비싸다 그러고 있잖아요. 2년 전에도 비싸다 그러고 있고. 반대로 싼 주식은 안 오르고. 맞습니다. 작년 책 쓸 때만 해도 엔비디아가 시총 1조 달러 넘어설 거냐 말 거냐, 이거 1조 달러 넘었으면 거품이다, 이런 이야기 막 나왔었다고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 웃기죠. 네, 4조 달러 넘었는데. 그럼 대표님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반도체 투자 기회를 우리가 지금 현재 신규 접근 입장에서 네. 공략을 하고 싶다라고 봤을 때 크게 3가지. 네. 국내 대형주를 잡는 게 좋은지, 네. 아니면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잡는 게 좋은지, 네. 아니면 국내 소부장 기업들을 잡는 게 좋은지, 이 3개 중에서는 비교적 좀 우선순위를 따져본다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빅테크를 잡아야 돼요. AI 혁명이 시작되기 전에는 모든 투자의 관점은 국내 쪽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국내를 잘 아니까. 소부장 밸류체인도 잘 알고요. 근데 지금 AI 혁명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인공은 미국 빅테크입니다. 근데 미국 빅테크를 안 채우고 AI 혁명을 이야기한다는 건 안 맞고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 빅테크 중에서 AI 쪽에 노출도가 높은 회사들을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소버린 AI 관련주들도 있습니다. 소버린 AI 관련주들도 저는 빠르면 연말 내년 초에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다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규로 반도체 소부장 비중을 채워야 돼요. 이게 참 그렇죠.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제가 알려드릴 수도 없고 그 본인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지금을 뭐 반도체 소부장만 다 채우겠다, 뭐 이것도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AI 버블로 가는 초입이라고 했잖아요. 2, 3개월 먹고 빠지는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시면 나중에 강남 아파트를 30% 올랐다고 파는 거하고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게 되죠. 10배 올랐다고 파신 분들은 결국 그 뒤로 30배 오르니까 못 들어가죠. 그래서 미국 빅테크가 충분히 더 업사이드가 있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러면 뭐 내년 상반기까지 하고 빅테크 다 팔아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저는 AI 사이클이 투자의 시계로 보면 5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의 2년 6개월 지났잖아요. 앞으로 2년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건요, 마지막이 제일 찬란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중간에 비중을 좀 줄였다 늘렸다고 해야지, 이걸 내가 다 팔고 현금 100% 가지고 있다? 절대 못 삽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런 큰 사이클에서는 절대 그런 투자하시면 안 되고,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내가 100이라는 자산이 있다 그러면 미국 빅테크 비중을 저는 절반은 채울 것 같아요. 빅테크를 미국 테크에서 뭐 한 60% 정도, 그리고 미국에 작지만 앞으로 업사이드가 있는 주식들, 그런 것들을 한 40% 정도 채울 것 같고요. 이제 그 50이라는 비중에서 국내 대형주를 25,
소부장 25 이렇게 채울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꽤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금 비중은 꼭 10%는 가져가야 된다. 아무리 좋은 장에서도 조정은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오버슈팅 돼 있다 싶을 때는 조금 팔아서 현금 10% 정도 마련해 놓고 또 이제 조정 받을 때 또 현금 그거 가지고 좀 쓰고요.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좀 끌고 가면 이렇게 우상향할 때도 멘탈도 버티고 좋습니다. 자세한 거를 알고 싶으시면 제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면 주간 단위로 바로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지금의 이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이 AI 버블 장세 초입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계셔요.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이제 눈이 동그래지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대표님께서 이제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면은 그래도 지금 미국 주식에서의 그 테크 주식들에 주목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가지고 저는 이 미국 주식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듣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최근에 또 미국 시장을 좀 보아하니 이 오라클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긴 하거든요. 네네. 이 RPO가 폭증을 하면서 주가도 급등을 하고 시장의 관심도도 계속 커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건지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결국 AI 쪽 추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RPO라는 것도 결국 오픈 AI하고 대규모 계약을 맺은 게 나왔죠. 최근에 보면 구글 제미나이에 비해서 오픈 AI의 챗GPT가 약간 컴퓨팅 파워가 좀 짜다.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결국은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결별하면서 약간 그 든든한 뒷배가 지금 사라진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미국의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픈 AI가 지원을 받게 되긴 하겠지만 그게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AI 쪽으로 큰 규모의 딜들이 나올 수 있는데 원래 그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면 오라클은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퍼스트 티어의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이런 업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낙수 효과가 대박이 이렇게 나게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의 어떤 갑자기 막 급성장하는 애들이 나올 거예요. 빅테크는 아닌데 약간 향후에 빅테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회사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오라클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 있잖아요. 뭐 코어위브나 뭐 네비오스나 이런 회사들 좀 이제 주목할 만한 거죠. 그동안에는 미국은 빅테크만 끌고 가도 충분히 많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빅테크의 업사이드는 있지만 이제 기울기는 완만해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논 빅테크 쪽으로 이제 낙수 효과 날 수 있는데 논 빅테크 중에서도 철저하게 AI 관련 밸류 체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집중하신다 그러면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표님께서 저번 출연 당시에는 ASIC 반도체를 많이 강조해주고 가셨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 ASIC 반도체 관련해서도 좋은 이슈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오픈 AI가 내년에 처음으로 자체 AI 칩 이제 생산한다고 하면서 브로드컴에 무려 14조 주문을 넣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ASIC 반도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커져가는 건가라고 하는 움직임이 좀 보였는데 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반기만 해도 분위기가 ASIC은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브로드컴의 AI 매출이 올라오는 속도가 둔화되고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도 약간 좀 생각보다 못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 왜냐하면 빅테크들의 어떤 신규 칩들이 하반기에 몰려있다. 그래서 브로드컴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이제 이번 실적에서 또 드러난 거죠. 올해 브로드컴의 AI 관련 매출이 한 200억 달러 정도 추정치가 되고 있고 원래 당초 내년 어떤 전망은 한 300억 달러 정도였어요.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 50% 성장이면 꽤 준수한데 근데 뭐 이게 막 엄청 흥분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100억 달러가 추가됐죠. 오픈 AI. 물론 이제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정확하게 준 건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내년에 100%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오면 뭐 150% 성장할 수도 있는 거죠. 요즘에 빅테크들이 수주를 주면 뭐 100억 달러 단위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고 또 여기서 또 하나 새삼 우리가 보는 거는 ASIC 그러면 브로드컴하고 마벨 테크놀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많이 오른 브로드컴이 더 잘 가죠. 마벨 테크놀로지보다. 그러니까 이게 AI라는 게 잘 가는 애가 계속 잘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술 격차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좁혀지기는커녕 점점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사실 우리 탈 엔비디아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AMD가 뭐 엔비디아를 위협하고 그랬지만 결국 보면 엔비디아 점유율이 더 높아졌고. 그렇죠. 네. 그럼에도 그거 낙수효과 받아먹어도 AMD는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잘 가는 거고. TSMC 경쟁력이 약해졌나요? 전혀 안 약해졌죠. 그렇죠. 하이닉스가 뭐 약해진다고 했다가 빠졌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다 그냥 되돌리고 신고가 뚫어버렸죠. 그러니까 기존에 잘하던 애들한테 포지션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일부 비중은 포텐이 있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AI라는 그 주식 사이클로 보면 1차 사이클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1차 사이클은 봄, 여름에서 이제 사계절에서 쫙 올라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가을, 겨울이 오니까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가을이 더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 2차 사이클이 오겠죠. 2차 사이클에서는 빅테크들이 S&P 500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급으로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네네. 한 지금 뭐 많게 가면 40% 가까이 가고 있죠. 근데 이걸 더 뚫고 갈 거냐? 그러면 이제 빅테크 주도의 장이 더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심플하게 빅테크를 더 사는 게 맞아요. 근데 2차 랠리에서 이게 이제 빅테크의 상승폭은 약간 완만해지고 새로운 주도주를 찾을 거냐? 그럴 때는 이제 논 빅테크에서 또 찾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시장의 그 패턴이 발생할 때는 보는 툴이 달라요. 보통 1차 랠리에서는 빅테크의 매출 성장률이 중요했거든요. 주가에서는. 근데 2차 랠리에서는 이익 증가율이 중요해져요. 과거 닷컴 버블을 저는 근거로 말씀드리는 건데, 요게 중소형주 쪽으로 간다 그러면요, 매출 증가율을 봐야 돼요. 걔네는 1차로 봐야 되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1차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봐요. 시장에서는 누가 차기 빅테크가 될 수 있을 거냐. 예전에 우리 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팡에서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게 있고, M7이 되면서 지금 또 테슬라 빼고 브로드컴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자, 그런 게 이제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빅테크의 어떤 그게 바뀌는 건데, 새로 빅테크로 될 애를 찾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뭐 사실 중소형주라고 하지만 중소형주도 아니죠. 뭐 오라클이 그렇죠. 900조짜리 회사가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 엄청난 우량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AI 혁명의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과거 테크 혁명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인터넷 혁명이나 모바일 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나라의 대표 주자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수급이 분산됐죠. 각국으로. 뭐 일본에서도 있고, 뭐 대만에서도 있고, 중국에서도 있고. AI 혁명은요, 전 세계 미국만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AI 혁명에서 이렇게 그래도 주연은 아니지만 존재감 있는 조연 정도로 하는 게 굉장히 다행스러운 겁니다. 국익 차원에서.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존재감 있는 조연이 된 게 대만이죠. TSMC 덕분에 대만이 우리나라 GDP를 넘어선 거예요. 진짜 그 기업이 없었으면은. 그럼요. 만약에 삼성이 TSMC의 포지션을 차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1인당 GDP 4만 불, 5만 불까지 갔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한 10년 전에, 요거 이제 약간 잡담인데 전시회 같은 거 많이 갔어요. 뭐 세미코 타이완이나 뭐 중국에 전시회 가고 그러면 해외 바이어들도 많이 오고요. 줄 막 서 있고. 요즘 대만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국 기업 부스들은 일단 사람들이 다 침울해요. 아무래도 삼성이 못하다 보니. 그렇겠네요. 네. 워낙 우리나라도 삼성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맞습니다. 하이닉스도 크지만 우리가 이제 결국은 낙수 효과라고 하는 거는 그 밑에 이제 소부장 밸류 체인들을 보면 연간으로 투자하는 금액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나중에 하이닉스가 훨씬 더 큰 회사가 돼서 하이닉스의 낙수 효과로 우리나라 소부장 밸류 체인들이 움직일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러모로 좀 잘 해야 되는 입장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삼성을 싫어하지 않고요. 항상 응원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삼성전자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에이직 반도체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최근에는 또 알리바바랑 바이두 또한 자체 AI 칩을 가동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결국에는 이 에이직 반도체 시장이 점진적으로 계속 확장한다라는 것인데, 이 시장에서 이 삼성 파운드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결국 테슬라로 물꼬를 열었잖아요. 네. 22조 8천억 원의 어떤 딜을 성사시켰고, 그리고 애플도 삼성 파운드리를 거래 안 하다가 지금 이제 그 오스틴 팹에다가 시모스 이미지 센서를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정학적인 변수가 아니었다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로 아마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미국 내 생산, 미국 내 투자를 압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이 반사이익을 보는 거고, 미국 빅테크들한테 똑같이 압박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옆에 마크 저커버가 앉아가지고 막 혼내잖아요, 트럼프가. 너 옛날에 내 SNS 계정 정지시켰지. 그러면서 투자 얼마 할 거야? 그러니까 저 장기적으로 6천억 달러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간 깨름칙하니까 뭐 이렇게 반응이 시원찮으니까 제가 너무 적나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 우리 마가해야 되는데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 당장 미국 내에서 뭐 제조하려면 제조 기반 가지고 있는 애들은 가야 되는데, TSMC는 일단 지금 팹이 풀이고, 그럼 삼성 테일러 팹이 비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계속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 빅테크의 추가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뭐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뭐 미주 영업통 출신인 것도 있겠지만 지금 지정학적인 어떤 구도 자체가
점점 더 TSMC 쪽으로 몰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삼성 테일러 팹 쪽으로 뭔가 좀 몰아주고 이런 것들 좀 다변화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물론 삼성이 뭐 2나노 수율 안 나고 이러면 이제 말짱황이죠. 아무리 뭐 밀어줘도 안 되면 인텔처럼 안 되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타노스의 건틀렛에 인피니티 스톤 한 2개만 박아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AI 혁명에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대표님 표현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확실한 선두주자는 아니지만 네. 이제 그런 선두주자로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끼를 갖고 있는 기업, 가령 미국 기업으로 치면은 이제 차기 빅테크가 될 수 있을 만한 기업, 맞습니다. 이런 기업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큰 비중은 아니겠지만 좀 일부 비중을 좀 편입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당장에는 그 기업들이 뭔가를 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비중을 늘리긴 어렵다라고 봤을 때 기존의 이 에이직 반도체에 우리가 좀 자신 있게 비중을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선두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는 건가요? 일단 브로드컴이죠. 마벨 테크놀로지도 있는데 마벨 테크놀로지도 일부 비중을 가져가는 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설계 툴 업체들 뭐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뭐 암, 뭐 이런 회사들도 지금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지만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결국 ASIC은 지금 서버 쪽도 중요한데 정말 ASIC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울 때는 온디바이스 AI, 피지컬 AI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삼성한테 의뢰한 AI6라는 칩이 이게 엣지용 칩이기도 하지만 서버용 칩이기도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트렌드가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칩 2개를 쓰면 옵티머스에도 쓸 수 있고 자율주행에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AP 역할을 하는 거죠. 두뇌 칩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거를 서버에다가 512개 정도를 이렇게 병렬로 해서 쫙 연결해서 쓰면 이게 서버 칩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AC 컨셉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자, 그걸 TSMC한테 다 맡길 수가 없거든요. TSMC는 항상 가동률이 풀이기 때문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또 대만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처럼 막 그냥 돌다리도 안 두들겨 보고 막 투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그런 데는 과감하기 때문에 속도의 나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좀 기회가 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삼성 파운드리가 만약에 계속해서 뭔가 좋은 모멘텀들이 나온다 그러면, 최근에 분위기 좋은 거는 일단 가시성이 있는 두산 테스나나 하나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설계 생태계 쪽으로도 한번 흐름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DSP 업체인 뭐 가온 칩스, AD 테크놀로지, 뭐 그리고 칩셋 미디어, 에이직랜드 뭐 이런 회사들 좀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 AI 버블의 초입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고 또 어떤 기업들의 주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한 방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일단 너무나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반도체 투자 나도 한번 시작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테크 혁명에서 투자를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큰 사이클에서는요,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기술 전반에 대해서 흐름을 알아야 돼요. 뭔가 특정 기업에 대해서 지엽적으로 알면 이게 확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AI라는 혁명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 사이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거기서 어떤 변곡점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뭐 비단 제 책이 아니더라도 좋은 분들의 책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거를 안 보고 지엽적인 그 스파성 영상을 봐서는 제가 보기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책 안 팔아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이걸 두고는 진짜 그래도 AI 쪽으로 투자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적어도 투자를 억 단위로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AI 쪽으로 제 책 2권 정도는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 2권에 대한 링크는 저희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 AI 혁명, 네. 두 번째 책 AI 10배거 투자. 네. 2권 다 추천사를 써주셔가지고 그쵸.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자신 있게 추천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저나 이제 대표님 영상을 보시면 약간 아는 만큼 보일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참고로 이 책을 쓴다라는 게 참 대단한 일인 게 저도 이 AI 관련 책을 정말 쓰고 싶다라는 마음을 계속 굴뚝같이 갖고 있었지만서도 결국엔 끝끝내 집필을 하진 못했어요. 근데 대표님은 그 책을 AI 관련해서 2권이나 쓰셨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AI 혁명이라는 게 이게 똑같아요. 주식도 그런데 과거 어떤 테크 혁명 사이클보다 굉장히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정말 그냥 배경 지식이 없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정말 투자하기 힘들다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래도 같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이 한 2년 이상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영상만 쭉 봐도 네, 그러니까요. 저도
요즘 들어 매번 느끼는 게 와, 진짜 공부해놓길 잘했다. 아, 그럼요. 네, 미리미리 남들이 관심 없을 때부터 공부를 해놓았던 게 이제 와서 또 이렇게 활짝 꽃을 피고 있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되는 것 같아요. 기회는 진짜 준비된 사람한테만 오는 거고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진짜 보이는 만큼 느끼고 느끼는 만큼 행동하게 되는 거고요. 대다수 사람들 그래요. 대중이라는 사람들은 뭔가 기술이 바뀌고 세상이 편해지면 와 세상 살기 좋아졌네 이러는 거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바뀌면 뭐가 좋아지지 어떤 쪽으로 돈이 되지 이런 것들 이제 보고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거기서 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핵심 상급지가 어디가 될지 또 알고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다방면으로 또 공부하셔서 분명히 이번 기회에 좀 주인공이 되시길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과 그런 여러분들을 함께 응원하면서 마무리 인사드리고 이만 오늘 촬영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